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지 엿새 만에 다시 만난 건데요. 2시간 30여 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홍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고가 많다며 웃으며 악수를 청하자 먼저 기다리고 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한 건 비대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오찬엔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 이도훈 홍보수석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주택, 금융 문제와 철도 지하화 등 교통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간의 협상을. 최근 잇따르는 정치 테러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더 차담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난 건 지난 23일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 이후 6일 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이 민생경제 원팀임을 확인한 자리라며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한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창밖으로 대통령실 주변을 설명해주면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오늘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에 관한 얘기가 마찬가지로 없었다고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황민지 기자, 어제 오찬이 어떻게 성사가 된 거예요? 네, 어제 오찬은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해 성사가 됐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총선 때까지 한 위원장에게 부담이 될까 봐 한 위원장을 안 보겠다는 생각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갈등이 표출된 이후에 두 사람의 오해가 커졌고 이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서천 방문 이틀 뒤인 지난 25일 한호섭 수석이 한 위원장 측에 만나자고 한 뒤 한 위원장이 알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후반쯤 어제 오찬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변인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당초 예정이 없었던 차담회까지 그러니까 더 길게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2시간 정도 이어진 점심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오후 추가 일정이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 위원장이 별도 일정이 없다고 하자 그럼 내려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해 37분 차담을 가진 겁니다. 서천 화재 현장 방문 뒤에도 윤 대통령이 전용 열차를 타고 함께 상경하자고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취재된 바로는 차담 주제도 민생 현안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차담 후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고 배석한 인사가 2시 37분이라고 하니 윤 대통령이 꽤 오래 했네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어제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나눠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민생 문제겠죠.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까? 자, 당정이 모두 대통령실과 당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이 공통 분모, 의제의 공통 분모는 바로 민생입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 걱정 해소하는 방안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관련해서 뭐 말씀 나누신 건 없으셨나요? 총선. 오늘은 뭐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없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그 당정 관계에 대한 말씀은 좀 없으셨나요? 예, 오늘 뭐 당정 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점심사이에 대통령실 요청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뭐 요청이라기보다는 뭐 식사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서 초청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유해와 관련해서 지금 50명 이하 사업장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5명 종업원 둔 곳까지도 이게 대상이 되거든요. 뭐 조그마한 치킨집 하나 운영하거나 조금 더 큰 뭐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서 큰 사고 나면 사장님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 5명 이상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궁금한 건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 이거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인데요. 양측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김건희 여사 관련 논의 없었고, 선거 관련 논의, 이건 뭐 당연히 야당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없었고, 김경률 비대위원 관련 언급도 없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 민생과 관련된 얘기만 했다. 자, 차재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 만났기 때문에 국민의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두 사람의 갈등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그나마 일단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어제 또 이 오찬이 마련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충돌했던 가장 중요한 갈등, 뭐 그것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일종의 뭐랄까 사천 부분이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고, 또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천 문제에 또 상당히 깔려있던 문제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이거 지켜보는 국민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사자성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격하소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발바닥이 긁고 싶은데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문제는 사실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 인도에서 시작됐던 이 외신에서의 보도가 이제는 뭐 미국, 영국을 거쳐서 남미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가 빨리 좀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뭐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회동을 봤더니 과거에 김기현 대표나 이준석 대표 때도 이제 오찬을 했어요. 그때보다 시간이 꽤 길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동안과의 어떤 뭐 오찬 시간이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 2시간 정도 하거나 1시간 반 정도면은 뭐 끝냈고 차담회는 따라 안 가졌는데 어제는 이제 차담회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총선을 앞둔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두 사람 사이에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갈등이 봉합됐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에요. 차담회 할 때도 여럿이 같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이 같이 단둘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있을 때 아마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 최근에 이제 언급된 문제들을 얘기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리가. 예. 제가 봐도 아무튼 23일 날 그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의 그 봉합의 장면은 좀 어색했어요. 어떤 뭐 대화가 오고 간 것도 아니고 민생 현장에서 만나서 야외에서 만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걸로 봉합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간주하는 건데, 이제 그런 점을 더 이제 완전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정 간의 민생 자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적 자체는. 근데 그 자리에서 나눈 얘기는 뭐지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갈등이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그런 얘기가 저도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문제라든지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관련 사천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적어도 양쪽에서의 생각의 차이는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이 이슈들은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제기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아무튼간에 잠복한 이슈거든요. 이 잠복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당정이 완전하게 합의한 점이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갈등이 표출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때 봐서 정말로 이제 갈등이 진정되고 해소됐는지 아니면 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지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3면 기사입니다. 따로 가는 당정 지지율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총선 앞두고 전략적 휴전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취임 한 달 지지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와는 차이가 난다. 지금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직무수행 평가는 부정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인데 물론 정당 간 지지도도 저렇게 조금 좁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인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첫 지지율입니다만 50%를 넘겼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 총선 앞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의 그 오찬 만남 그리고 그 전주에 있었던 서천 그 시장에서의 만남 그걸 보면 갈등이 봉합됐다 내지는 그 앙금이 풀렸다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든 당 쪽에서든 어쨌든 갈등이 다 봉합됐다는 걸로 국민들께 보여지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굉장히 살얼음을 딛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만남이나 이제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만남도 그 과정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모임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같은데 지금 그 갈등의 도화선이 됐었던 그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 건 문제는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또 보면 그 입장 표명의 내용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은 다시 재점화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살얼음을 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 문제, 예민하지 않은 민생 문제 위주로 주로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거는 뭐 당연히 지금 설이 얼마 안 남은 데다가 벌써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고물가의 고금리 이런 거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고단한 삶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좀 풀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뭐 당과 정이 같이 공이 갖고 있을 거고요. 특히 뭐 선거 관련 얘기는 안 하셨다고 했는데 선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나 민생이 유권자들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이 전문가들이 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위주로 대화를 나누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길어진 걸 보면서도 사실은 대통령 쪽에서 그 지난번 갈등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그 상처나 이런 게 더 강하셨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뭐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아일보 5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 전에 김건희 디올백 관련 입장 낼 듯 어제 시기가 정해졌어요. 설 연휴 전이랍니다. 자, 뭐 형식은 방송 대담 또는 신년 기자회견. 이제 그동안에는 뭐 KBS와의 대담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담이라는 거는요.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만 이 대통령이 답변을 하고 더 이상 또 질문을 안 하면 앵커가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못 물어보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것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분위기로 김치찌개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간담회 같은 걸 하면 어떨까? 뭐 김치찌개 잘 만드시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해소가 됐네 하고 이제 민생에 집중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민주당이 뭐 어떠한 사과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할 겁니다. 어떤 그 흠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이제 개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여권에서는 그냥 국민들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민의의 흐름이 무엇인지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지금까지의 여권의 어떤 스탠스라고 할까요? 방식은 내용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몰카 함정이 본질이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용민 위원이 김 여사의 사과 문제도 거론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국면까지 온 겁니다. 갈등 국면까지 왔으니까 대통령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김치찌개 먹으면서 간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김치찌개 간다면 절대 아니다. 절대 그건 정말로 이 심각한 문제를 김치찌개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김치찌개나 이런 거 먹으면서 하는 거는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그 뒤풀이로 그걸 이제 보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할 것이고 예. KBS와의 대담 형식으로 할 것 같긴 한데 왜 기자회견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회견 한 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근데 다들 하는 왜 기자회견을 왜 안 하는지 그것부터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바로 그러한 점이 자꾸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이게 불통 정권 아니냐라는 이 비판을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자회견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있는 그대로 하더라도 명품백 관련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사과하고 그리고 또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고 이런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한다는 건 국정과 관련돼서 선물 받은 것, 또 정무적 관련해서 선물 받은 거를 거기다 이제 기증하는 것이지. 외국 대통령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네, 대통령한테. 근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좀 국민의힘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 몰카 함정 촬영이 본질이다라는 얘기는 더욱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차라리 사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민주당의 공세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내용을 대통령께서 표명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국민의 눈높이와 좀 어긋나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비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건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의 아바타가 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견을 내고 다시 국민의 정서를 강조하게 된다면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제 갈 길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해결이 다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신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가 많은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외신 보도를 지켜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 부끄러움은 국민들만 감당해야 될 몫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문제는 부인과의 문제, 부인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딴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정치에 이렇게 나오셨을 때 들고 나왔던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눈높이로 봤을 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통령의 내세웠던 구호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식의 생각과 어떤 식의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요구와 바람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쪽 입장을 들어보셨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만난 것만 두고도 민주당은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워 청와대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을 구중궁궐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밀실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생을 핑계로 무려 2시간 40분 가까운 회동을 진행했지만 정작 나온 내용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길래 꽁꽁 숨기려고 합니까?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용산으로 불러 군기라도 잡았습니까?
자, 군기 잡는 거냐 뭐 이러는 거잖아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런 입장이 결국 총선까지 갈 것이 거의 분명한데 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비판적 시각은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민주당은 이거를 총선에 이용할 생각으로 끝까지 끌고 갈 텐데,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 김건희 여사 건에 관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온 직후부터 벌써 이제 자락을 까는 거예요. 사과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뭐 수사 대상이다. 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이미 민주당은 이걸 정쟁화하겠다는, 계속 정쟁화하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대통령실 쪽에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입장 표명을 하시기로 어려운 결심을 하셨으면 저는 그 내용에는 몰카 공작이나 함정 취재 이거는 절대 포함시키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라는 게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수단이죠. 분위기나 태도나 이런 것도 메시지 이상으로 메시지의 전달 효과를 좋게 하느냐 떨어뜨리냐 이렇게 중요한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진솔하게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만 담았으면 좋겠다, 미숙했다라든가, 혹시 그러니까 그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사저에 머무르실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경계심이 느슨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사과에 진정성 있는 사과나 진솔한 마음을 담는 그걸로만 하지, 거기에 이제 몰카 공작, 함정 취재 이런 얘기는 대통령께서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새로운 시각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굳이 얘기할 때는 그게 사실은 함정 취재였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국민들이 아시니까 그걸 굳이 꺼낼 필요는 없다. 그 얘기는 당 쪽에서 하면 되니까 그 얘기를 하면 해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과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사과나 반성의 의미만 담는 그 메시지만 간단하게 그냥 전달하시고 나머지 뭐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당 쪽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하시면 거기다 대고 민주당이 또 추가적으로 막 공격을 해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과유불급 뭐 이런 분위기 로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결심하신 만큼 그 뭐라 그럴까 진정성이나 효과가 충분히 좀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장 표명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사과 쪽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런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자,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위원장.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가 한 달 됐다는 거를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한 달을 하루같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70여일도 하루처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한 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86 운동권을 특히 이번 총선에서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겨냥한 한동훈식 공천이라는 건데요. 관심을 가는 지금 대진표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진표일까? 저희들 화면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벌써 서울의 세 곳에서 지금 86 세력들과 맞붙는 곳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역구가 구로갑에는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이인영 의원이 현역인데 YTN 앵커 출신인 호준석 대변인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서울 영등포 을에는 86의 시족격인 김민석 의원과 검사 출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결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대협 6기 의장 대행 출신인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전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86 운동권 세력과
물론 이제 같은 운동권 세력이라고 해도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사회적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뭐 그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에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도 이제 더 열심히 행동한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정치적 행보는 이미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겁니다. 뭐 운동을 안 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없었다. 이거는 절대 아니겠죠. 자, 어찌됐든 이제는 그 운동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저 대진표 어떻게 보십니까? 관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진진하죠. 앞서 지금 이거 민주당 현역들이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의 대표 주자들이잖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내세우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8.6 대표적 운동권들에 대한 맞춤형 자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선거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약한 고리로 봤던 부분이 8.6 운동권들에 대한 8.6 운동권들의 그 기득권, 특권에 대한 청산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8.6 운동권에 대한 청산이라는 구도를 갖고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부터 우리가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듯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주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그 포인트가 인물인데 사실 여기 지금 대적시키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이 여당의 장점이 상당히 잘 발휘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직 장관을 내세운다든지 전직 의원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까지 지금 태영 의원이 이번에 지금 그 지역을 옮겨서 구로에서 이인영 의원하고 붙겠다고 하니까 전현직 의원까지 동원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또 이 확장을 해서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영률 비대위원까지 붙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두 가지의 포인트는 잘 맞췄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이제 바람인데요. 문제는 이 운동권 청산에 대한 바람이 얼마만큼 불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선거라는 측면에서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지역적 연계의 고리가 약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운동권 바람이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원하는 그러한 바람하고 과연 붙었을 때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가 아마 승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지역마다 달라요. 지금 호준석 전 앵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한 30년 넘게 또 지역 토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일일이 다 하나 지역을 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그런데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이분의 도전장은 어떤지 이것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자, 탈북민 태영호. 문재인 대북정책 핵심 윤건영 지역구에 나선다. 야,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누굽니까? 탈북민 아닙니까? 자, 두 분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자, 한쪽은 운동권 출신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문제를 사실상 실무로 총괄을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북한이 싫어서 탈출을 한 탈북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꽤 높은 그런 어떤 정치적 위상을 가졌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태영호 의원은 원래 강남이 지역구였잖아요. 예. 지금 옮긴 건데 그야말로 태영호 의원이야말로 여기 지역구에 특별한 연고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지금 말씀처럼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고 문정부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로 을이란 지역이 일단 국민의힘에겐 대단히 험지예요. 험지이고 윤건영 의원과 이제 태영호 의원은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프레임으로 보나 구도로 볼 때 탈북민하고 이제 대북 정책에 상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런 이제 프레임을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니까 윤건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대화 쪽을 강조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선거 프레임을 짤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그런 대북 문제나 북한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걸기는 저는 약할 것 같아요. 결국은 중앙 정치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중앙 정치의 구도라든지 또 지역구의 민생에 관련된 공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할 텐데
운동권의 시각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유화적이었던 것도 운동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태영호 의원의 당내 뭐 징계 문제 이런 문제도 것들도 있고 이제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썩 그렇게 태영호 의원에게 현재로서는 앞으로 7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또 돌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썩 그렇게 유리하게 보이진 않아요. 또 구로이란 지역의 성격도 그렇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심을 가는 지역입니다.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 누구죠? 상대가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토착 왜구 그리고 죽창과 선동하는 언어로 적대심만 자극하는 그런 정치가 껍데기입니다. 김정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당대표의 방탄을 보자 할 그런 세대의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자성어를 꺼냅니다. 어떤 사자성어인지 들어보시죠.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생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싸우지 마라. 서로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안 싸울 수야 있습니까? 조금 더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싸우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자, 귤화위지. 정치인들이 참 사자성어 많이 쓰는데 고등학교 때 아마 시험에 한번 나온다고 공부를 한 것도 같고 귤화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귤화위지는 심는 지역에 따라 귤이 탱자가 되듯이 사람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인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정치인들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고 덧붙였죠. 윤희숙 전 의원이 대결 구도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싸우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종석 대 윤희숙 두 가지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역에서 정치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이 성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자, 진수희 전 의원님, 그 임종석 대 윤희숙 요 구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동훈 표적 공천, 킬러 공천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요. 저기 계양을과 또 마포을을 거쳐서 이제 이틀 전인가요? 어젠가 그 윤희숙 의원을 띄우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86 좌파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하셨는데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시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불 성격으로 민주당의 좌파 운동권 세력 척결 이거를 하나의 선거 프레임으로 제시를 하셨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이 86 운동권 세력은요. 제가 보기에 젊어 한때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그걸 가지고 평생 셀프 훈장 삼아서 기득권을 너무 오랫동안 누리고 있는 저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국민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는데 특히 임종석 의원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만만찮게 나오는 이유가 저 임종석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그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이면 이번 선거에는 불출마를 하거나 출마를 하더라도 민주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출마하는 게 맞는데 지금 중성동 갑 지역은요. 민주당으로 보면 꿀 지역구예요. 국민의힘의 강남 같은 지역이거든요. 성동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번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자를 못 냈던 그런 지역일 만큼 꿀 지역구인데 그 지역을 과거에 자신이 2번 정도 그 국회의원을 했다는 그 이유로 거기에를 또 후배 밀어내고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가 저는 이제 되게 과욕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임종석 전 실장 출마에 대해서 약간 비토 정서가 일각에 있지 않나 그런. 근데 원래 성동 중에서 임종석 실장이 지역이 없었나요? 한양대학교 출신이잖아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과거에 재선을 했었던 지역인데 민주당의 꿀 지역구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 과거 5년 만에 정권 내준 데 대한 책임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 꿀 지역구에 다시 출마를 한다는 거가 민주당 내에 있는 후배들이나 그 후배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썩 고와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다음에 선거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중도 무당층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이제 뭐 지금 윤희숙도 그렇고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특히 이제 두 사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랑 상의를 해서 인천 계양간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지금 시작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힘을 실어주는 지역이거든요. 잠시 뒤에 이제 들어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석의 패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김경률이 떨어졌다. 윤희숙이 졌다. 이러면 이게 한동훈이 직접 나서서, 물론 그걸 공천 개입이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어쨌든 신경 제일 많이 쓰는 곳인데 지면은 안 되는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진다는 부담보다는 사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에서 구도를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86 운동권 특권 정치,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이 구호에 맞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상당히 명망가고 나름대로 상당한 또 이 언론에 강한 또 스피커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뛰어들면 우리가 오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확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결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네라는 분위기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적으로 퍼져나간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 판을 리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양측의 선거를 책임진 사람들은 뭐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측근 얘기를 들어보면 되니까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임종석을 열심히 밀어줄까? 윤희숙을 열심히 밀어줄까?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자, 윤희숙 전 의원을 향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를 반성하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하려고 몸부리치고 절실함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 여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 잡기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국민의힘 입장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운동권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운동권이 경제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재미있는 건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열심히 밀어줄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사람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젊은 뭐 후배들 입장에서는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그 정도 인지도, 그 정도 정치적 자산이면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홍익표 원대가
강남으로 가신 거잖아요. 진짜 훌륭하게 가신 거예요. 근데 임종석 실장님이 거기에 출마하시면서 약간 이게 다 이제 조금 그게 빛이 바라고.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진수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통하는 김지호 부실장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김 부실장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임 전 실장이 성동구에 등기를 쳤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이제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종로에 사무실을 두고 출마 준비하던 임 전 실장이 막상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에 출마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이 출마하면서 약간 빛이 발했다. 후배들이 보기엔 아쉽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책임 원인 제공자들이 총선에서 양지에 나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비서실장들이라며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을 임 전 실장에게 돌리며 사실상 총선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얘기는 뭐 그동안 쭉 계속 전해드렸으니까요. 추미애 전 장관 본인의 논란도 있고 이거 임종석 실장과의 관계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견제구를 민주당 내부에서 던진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갖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딱 등장하면서 여기에 누굴 붙였습니까? 윤희숙 전 의원을 붙였잖아요. 윤희숙 전 의원하고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입자입니다. 부동산 3법,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대한 실패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은 전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지금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86 세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세대 교체론이 상당히 아마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오래전에 하셨던 분이 다시 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본인의 지역으로 돌아온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 다른 쪽에서는 이 민주당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임종석 전 실장이 소위 말하는 친문의 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친문이 이 지금 당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국은 친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대목에서 바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듣고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이게 못난 집안 싸움으로 비칠 것 같아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자꾸 도를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특히 추미애 전 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노무현 탄핵 당시가 사진처럼 남아있는 저한테는 너무 초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은 새로운 인물을 찾게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로 부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참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윤희숙과 싸우기 전에 일단 당내에서 예선전부터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내에 벌써 이렇게 비토 정서가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추미애 전 장관께서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좀 뜻밖인 게 추미애 장관도 저는 그 문정권에 책임이 있는 분인데 그 잘못 보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뜻밖인데요. 아무튼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는 아까도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동 그 중성동 갑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그동안에 총선 때는 당선자를 못 냈지만 지난번 2년 전 대선에서는 서울 전체에서 5위를 할 만큼 이 국민의힘 쪽에 득표 한강벨트 중에 또 하나예요. 네네,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엄청 밀어줬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차재원 교수님은 이제 구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선거에서 특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바람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공천이 거의 완료가 됐을 경우 국민의힘이 공천을 정말 잘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게 바람이 돼서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올릴 수도 있다. 지금 한 지역 한 지역을 놓고 보면 마포을이나 계양을이나 다 한 지역 따로따로 보면 굉장히 다 힘들어요. 예. 국민의힘이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게 만약에 하나의 바람으로 수도권에 분다 이렇게 되면 또 결과는 모를 일이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그렇게 썩 유권자들한테 좋은 뭐 이제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그 제가 이제 듣는 예. 민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윤희숙 의원의 경우는 물론 지역의 연고는 없지만 서울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연고를 중요하게 따지지는 않고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예. 그 윤희숙 의원 정도의 인지도와 정책적인 추진 능력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과 비명 간에 거의 이제 화약고 같은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승자의 딜레마인가요? 뭐 170석 이런 의석수를 갖고 있다 보니 지금 있는 의원수 현역 민주당 의원 지역에 내가 거기를 나가는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하다가 막 이재명 살리겠다고 분당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약고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영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라고 하는 바로 이 의원 문제는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 시국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권 심판의 대의, 이런 큰 대의에 함께하자, 힘을 합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협의 중에 절차적인 협의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기 때문에 네. 조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출마 이런 것도 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도 해야 될 거고요. 예. 자,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원이나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내 편이냐 아니냐. 근데 옛날에는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 편이 될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전투력이 좋느냐 안 좋느냐. 지금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느냐 비판할 수 없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현주 의원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투력은 좋은데 옛날에 민주당 욕하고 떠났잖아. 이 두 가지거든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친명 성향의 강성 당원들은 이 전 의원의 행적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일부는 복당에 반대하는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까지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 의원은 과거 이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친문계 의원들은 명분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러브콜을 보낸 것을 두고 친문 축출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저격수였던 이 전 의원의 복당을 제안한 게 모순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최재성 전 수석은 당대표가 직접 탈당했던 사람을 복당하기로 요청한 게 웃기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탈당을 했는데 그걸 또 복당을 당대표가 요청했다. 이거 웃기다까지 얘기 나왔어요. 자, 민주당의 이 딜레마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현주 전 의원만큼 이 빅마우스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비판을 많이 했죠. 이현주 전 의원이 말이죠.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윤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이 양대 기득권 이 정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뭔가 새로운 중도 정치,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제3지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뭐 북콘서트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방송에서 양대 정당 현재 거대 양당제를 많이 비판해 왔고 저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그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성 정치인이 꽤 일을 잘하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예. 나름대로 과거에 이제 머리도 깎고 뭐 여전사다운 모습도 보여줬고 말이죠. 근데 갑자기 민주당 입당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그럼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비판은 그냥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비판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거에 대한 구색 맞추기였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분이 쭉 그동안의 정치 행적을 보니까 탈당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당적을 많이 옮겼어요. 정치인들이 당적 옮길 수 있습니다. 탈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좀 정도 문제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적을 꽤 많이 옮겼더라고요. 예. 민주통합당으로 이제 광명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또 부산에서 또 와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으로 당선되고 또 이제 그 현재 국민의힘이 잘 안 되니까 또 민주당 비판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민주당 복당 얘기가 나오니까 당내에서 친명친문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특히 유난히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을 많이 했죠. 이현주 전 의원이 말이죠. 그러니까 친문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하는 것이고 친명도 명분이 없다는 얘기 나올 법해요. 하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명분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명분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으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복당한단 말이죠. 유권자들이 그렇게 호감을 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아마 복당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복당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자리를 넘보지는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이현주 의원이 뭔가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국민의힘이 우리 당 이상민 의원 등을 모셔가듯이 그런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현주 의원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문제점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좀 더 선당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복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선당우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공격력은 좋으니까 전투력은 뛰어나니까 민주당으로 오긴 오되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되 출마는 하지 마십시오. 이걸 이현주 의원은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이현주 의원이 판단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 지금 관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당을 이렇게 옮겼는데 사실 과거 민주당에 있다가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소위 말하는 친문 패권을 강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일종의 다음에 나의 공천이 담보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나갔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디로 갔냐면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또 거쳐 그래서 지난 총선 때는 어디까지 갔냐면 국민의힘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 공천을 받았는데 물론 그때 민주당 의원에게 민주당 후보에게 떨어졌습니다만 이 일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이현주 전 의원에게 요직이라도 한 자리 줬으면 저렇게 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러면 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현주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소위 말하는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원칙들에 따라서 움직인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 비판을 불식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조언을 받아들여야 된다. 나의 쓴소리는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공약들 많이 나오죠. 공약들. 소수 정당이 거대 이 양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공약이 좀 신선하고 그래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통할까라는 얘기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겁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앞서 왜 노인들, 어르신들은 무임승차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공약 내세웠죠. 어찌됐든 관심은 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성입니다. 노인에 이어서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된다. 뭐 하고 싶으면 군대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자, 아니 저 얘기를 하면
비판이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거를 이준석 대표가 설마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테고. 그렇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화를 시키는 이유. 새로운 아젠다를 선점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 논쟁적인 부분이긴 한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찬반이 굉장히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군 가산점 문제 가지고 남녀 간에도 논쟁이 많았었고 또 세대 간에도 이건 이해관계가 갈리는 겁니다. 또 부모를 둔 자식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논쟁적이고 디베이터블한 건데 근데 언젠가 우리가 한번 부딪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국방 인력도 점점 이제 줄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이제 군의 이제 구조도 바뀌곤 있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게 여성들에게 무조건 군대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가지 직군에 한해서 군대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100%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상당히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그야말로 국가 백년되기 위해서 한 번은 공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그러한 정책을 내놓는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다듬기도 하고 찬반을 거쳐가지고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 정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의지를 던지는 건 의미가 있다. 선거에서 단순히 이게 무조건 어떻게 여성이 군대를 가 왜 뜬금없는 얘기를 해? 라고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나름대로 신선하게 바라볼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을 끌 수는 있다. 네. 지금 총선 앞두고 꾸준히 끊임없이 정책과 공약을 내놓는 정당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번에 노인 그 무임승차 폐지건도 그렇고 지금 그 여성 병역 관련한 것도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정책도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다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 찬반 양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논쟁적인 정책 공약도 내어놓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내놓은 저 여성도 경찰이나 뭐 소방관 같은 직종에 종사하려면 군 복무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저게요. 최근에 몇몇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 여성 징병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 징병제는 굉장히 거친 것인데 반해서 저 공약은 굉장히 현실 가능성도 있고 또 구체성도 있기 때문에 더 진전된 그 공약을 내놓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게 발화점이 돼가지고 아까 최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니까 병력 공급에 지금 빨간등이 켜진 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건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일이라 어떻게든 지금 병력 공급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노인 무임승차권도 사실은 우리 복지 재정이나 노인들 간의 지역계 노인, 수도권의 노인들 간의 형평성, 공정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공약 주제를 내놓은 걸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곤란한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냐? 정의당인데요. 비례대표의 임기가 몇 년이죠? 4년이죠. 근데 이걸 쪼개서 2년씩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정의당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정의당은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26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한 한편 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를 늘리는 차원에서 검토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는 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 인사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당내 결정 과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의원 4년 임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자리 나눠 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의당에서 정의가 사라진 게 아니냐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혜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것은 오히려 정의당을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의 저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 나눠먹기. 짧게 논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헌법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법률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그만둘 수는 있죠. 없다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만둔 다음에 승계하면 되는 거긴 한데 이게 꼼수를 비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것과는 좀 별개로 말이죠. 이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엔 상원 임기는 6년이고 하원은 2년이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좀 2년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2년으로 네. 줄이는 게 낫겠다. 4년씩 너무 길어요. 4년씩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할 때는 이제 긴장하다 3년 차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공천 생각하고 줄 서기 시작하고 예.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줄 서서 2년 있으면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또 선거 비용이. 그런 거 이제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예, 역시 여의도에 계셨던 분은 또 생각이 다르죠. 하셨던 분이니까. 예. 자, 어찌됐든 임기를 유권자들한테 뽑아달라고 할 때는 4년을 뽑아놓고 나중에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기를 2년으로 줄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긴 뭐 지난번에는 비례대표로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제가 안 하고 뒷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등장했던 의원들도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논란이 왜 나오느냐.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원한테 의원직 승계해 줘서 전체 당의 의원 수는 유지하겠다는 이런 게 비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만 또 짚어보죠.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전현직 영부인들을 놓고요. 국회에서 드디어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공격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럼 김정숙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정치 테러 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라고 했는데 이건 오직 누가 봐도 이거는 정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는 함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긴급 현안 질의해야 할 것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수 역사가 입었던 샤넬 자켓 행방과 또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낸다고 하게 되면 그건 국가 기속이 돼 갖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정숙 여사 명품 옷, 기금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니까 문제 없다고 지금 저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타임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에요.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있으면 그래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같은 중대한 부패 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눈에 띄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 계속 뭐 명품백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갑자기 샤넬 자켓 얘기를 꺼내네요. 저건 또 뭐예요? 네,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기간 중 한글이 새겨진 고가의 샤넬 재킷을 입었었습니다. 샤넬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제작을 한 건데요. 샤넬은 옷을 돌려받은 뒤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재킷을 박물관에 기부하고 박물관 측이 이걸 인천공항에 전시했는데 이 전시 의상의 색상과 문양이 다르다는 의혹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해당 재킷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과 함께 특수활동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의상 착용 후 샤넬 측에 바로 반납했으며 전시된 재킷은 샤넬의 별도의 재킷을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된 논란이고 이게 뭐 전직 대통령 부인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어제 방송 중에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그 대담을 하다가 한 출연자께서 두 사람 모두 이념 성향별로 지지율 쏠림 현상이 강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을 하실 때 구체적인 그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 여론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즉시 전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근거가 저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한 발언입니다만 뒤늦게나마 이 발언의 근거가 되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화면으로 쭉 보고 계십니다. 한국갤럽 자체조사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의뢰조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파트 또는 뭐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 계속되죠. 이번에도 위층에서 발소리 났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무려 70km나 달아나다가 붙잡혔는데 경찰과 이런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검은색 SUV. 제지 명령에 오히려 속도를 더 높입니다. 달아나는데 성공하나 싶지만 도주로 앞을 막아선 순찰차에 막히고 맙니다. 경찰관들은 3단봉까지 꺼내 운전자를 검거합니다. 살인범을 체포하는 순간입니다. 운전자 50대 남성 A씨는 검거 6시간 전쯤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경남 사천의 한 다가구 주택 계단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층간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소주를 새벽 마시고 그래서 또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아마. 피해 여성 B씨는 119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평소에 숨진 피해자 말고 다른 주민들과도 층간소음 때문에 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단 밟고 발자국 소리 난다고 내보고 시비를 거는데 청인이 신발 신고 계단 밟은 발자국 소리 나기 마련 아닙니까?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자, 한 고층 아파트에서요, 이런 요청이 잡혔대요. 무인도에서 볼 수 있는 SOS라고 합니다. 저기 보시죠. 저게 무슨 SOS 표시라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실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갑자기 고층 아파트 거의 꼭대기층에서 SOS라니. 저게 무슨 일이에요? 네, 지난해 12월 인천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로요.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들어옵니다. 바로 지금 본인의 아파트 맞은편에 지금 아파트에 SOS라고 적힌 종이가 흩날리고 있다. 이런 신고 전화가 들려온 건데요. 야, 그걸 또 어떻게 발견을 했네요. 네, 정말 다행이죠. 급히 출동한 경찰관들도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정말 아파트 외벽에 SOS라고 매달려 있고 밧줄이 늘어뜨려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SOS 도와달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뭐 세이브 아웃 오브 소울 뭐 아니면 세이브 아웃 오브 십 뭔가를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만국 공용어인데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 정확히 몇 층 몇 호에서 저걸 내걸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정할 수 없어서. 꼭대기인지, 그렇죠. 그래서 경찰 일부는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고 나머지 경찰분들은 15층부터 집집이 다 초인종을 눌러본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곧바로 반응이 오는데 28층 집에서는 반응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그 28호 집주인의 아들 전화번호를 확보했고 그래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비밀번호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누르고 들어갔는데 거실도 안방도 화장실도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문 열고 들어갔더니 사람이 없다. 이거 장난친 거 아니에요 혹시? 장난 아니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기요. 그래서 수색을 해보니 사람 소리가 들려요? 네, 주방 안쪽에 이제 불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70대 어르신이 이제 환기를 하려고 이 대피 공간에 들어갔다가 갇혀버리신 거죠. 70대 어르신이? 네, 문고리도 잠겨서 열리지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20시간 넘게 안에 계셨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휴대전화도 없이 말 그대로 갇혀버리신 거죠. 야, 잠깐만. 그런데 SOS를 어떻게 쳤을까? 20시간 넘게 갇혀 있었고 갇혀 있는 사람이 70대 어르신인데 어떻게 SOS를 쳤을까요? 아까 보셨죠? 뭔가 검정색 상자에 뭐 흰색, 금색 글씨처럼 보이셨나요? 그게 다행히도 주변에 검은색 상자가 있었고 칼이 있었다 그래요. 그 상자를 펼치고 칼로 SOS라고 글씨를 저렇게 파서 우리가 조각도로 파듯이 SOS 글씨를 쓰고 줄로 매달아서 저렇게 창밖으로 걸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래서 구조됐죠. 경찰분들이 다행히 70대 어르시니까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시라 때 그 정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셨고 그리고 이제 경찰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거 장난치나? 33년 동안 이런 구조 요청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OS를 보내는. 네, 그리고 경찰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건너편에 사는 젊은 남성이 이걸 보고 신고해줘서 너무 고맙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저거요. SOS가 너무 얇아요. 저렇게 멀리 아파트에서 저렇게 하는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창문도 어둡고 이러니까 이게 창문의 일부인지 사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저희 경찰분들 참 마음 좋다고 생각한 게 사실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글자를 건너편에 사는 주민이 보고 신고해줘서 고마웠다. 저는 이 고맙다고 하시는 또 이 경찰 이분들께 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걸 정말 그분께서는 생명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칼로 검은 저 도화지 하나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저걸로 휴대전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SOS.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새벽이죠. 출근을 앞둔 많은 분들을 잠 못 들게 할 경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뭐 결승전에서 맞붙을 팀들이 지금 16강에서 만나야 되는 참 이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16강을 앞둔 클린스만 감독. 자, 우리 취재진에게 너무 졸전한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막 그렇게 3골씩이나 내줍니까? 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감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숙소를요, 예약을 했대요. 언제까지? 결승전 때까지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숙소를 그렇게 일찍 예약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밤잠 좀 지새울 설치 각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점심 먹고 잠깐이라도 졸아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바로 내일 새벽 1시죠. 아시안컵 16강전 열리는데요. 이 16강전을 앞두고 클린스만 우리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팀도 두렵지 않다. 다만 존중할 뿐이다. 멋진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오늘 선수들의 정말 화이팅 넘치는 그런 경기 기대해 보면서요. 이 결승까지 호텔을 좀 연장해놔라 이 발언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잖아요. 예. 이 발언이 미묘하게 이번에 바뀌기는 했습니다. 호텔 선택 여부는 개인에 달려있지만 다만 잘 못했을 때 취소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취소할 일 없기를 우리 결승까지 우리 선수들 쭉쭉 갈 수 있길 저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예. 자, 홍종성 기자님. 지금 데이비드 베컴이 손흥민 팬인가 봐요. 서울에서 손흥민을 응원한다고요? 사실 이제 이 베컴이 한국에 한 4년여 만에 왔어요. 코로나 직전에 2019년에 와서 행사를 했고 요번에도 또 한국 방문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 팬들 베컴 보는 것만으로도 반갑지만 당연히 지금 아시안컵 중이니까 또 이 아시안컵에 대해서 물어봤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 아시안컵에서 1회, 2회 우승, 마지막 우승이 64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승하겠다, 이 64년 전 우승 어떻게 보냐 베컴한테 물어봤더니 손흥민이 있다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면서 손흥민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손흥민은 정말 선수로서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인격이 품성이 좋은 선수다. 나는 그의 경기를 보는 것도 좋고 그의 경기를 보고 나서 또 얘기하는 것도 좋다 하면서 지금까지처럼만 잘해주면 가능할 것도 같다. 이렇게 낙관적 전망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사우디보다 피파 순위도 높고 하니까 우리가 끝까지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응원해야죠. 예. 야, 손흥민이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LA 갤럭시까지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LA 갤럭시 단장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다음 주제. 이 사람의 집 이야기 전해드리죠. 이 배우의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까이 옆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부끄러운 줄 아시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너 뭐냐? 이 나라 영화한테 하자. 옥상으로 가자고 화끈하게. 뒤질 때까지 싸워볼라니까. 자, 그런데 이병헌 씨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병헌 씨가 이제 LA에 로스앤젤레스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도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유리 미닫이 문인데 이걸 깨고 들어가서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제 미닫이문요? 네네, 좀도둑이 들었는데 여기가 조금 고급 주택가여서 여기뿐 아니라 그 흑인 미국 드라마 에 많이 나오는 레나 위드라고 있어요. 그 배우 집에도 도둑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좀 보석을 잃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뭐 이병헌 씨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병헌 씨 소속사 측에서는
뭐 피해가 없었다 또 이렇게 밝히고는 있어요. 네, 다행스럽게도요. 이병헌 씨 소속차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이병헌 씨 그런 세컨 하우스에서 좀도둑이 든 거는 맞지만 별다른 피해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헌 씨 세계적인 배우이니만큼 외국 활동 잦아지게 되면서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매입가가 200만 달러인 점도 알려지게 되었죠. 그렇군요. 소속사 측 말이 맞다면 불행 중 다행인데 이 배우 이병헌 씨 또 좋은 소식도 있어요. 네, 제가 조금 그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좀 한국 배우들 돈 많이 벌면 미국에도 사 이러실 수 있는데 이병헌 배우는 생각해 보면 뭐 지아이조 1편, 2편도 찍었고 브루스 윌리스랑 영화 레드 더 레전드도 찍었고 원래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알파치노랑도 하고 뭐 안소니 호킨스, 덴젤 워싱턴 많은 배우들이랑 줄줄이 출연하느라고 미국에 집이 필요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징어 게임 사실 한국에서 찍었지만 이건 뭐 글로벌 무대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 2가 올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할 것이 이 넷플릭스 측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올해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사실 뭐 이정재, 이병헌뿐이 아닙니다. 이 편에 새로 개입 어떤 이제 또 다시 출연하게 된 배우들 이름 들으면 기대가 크실 겁니다. 너무너무 연기 잘하는 배우들 임시완, 강하늘, 뭐 양동근 이런 배우들이 또 가세를 했어요. 오징어 게임2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페루의 한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서퍼가 나타납니다. 내가 더 잘 타요. 누군지 화면으로 보시죠. 자, 서퍼를 타는데 저 앞에 뭐예요 저거? 강아지가 한 마리 있네요 저게. 뭐예요 저게? 강아지 아니에요? 네, 우와. 강아지 맞습니다. 서퍼의 정체는요, 바로 페루에 살고 있는 에프루즈라는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는요, 1년 전부터 주인과 함께 서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인이 뒤에서 방향을 잡아주고요. 우리 4살 에피루즈는 정말 유연하게 아주 서핑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강아지는 물에 들어간 지 몇 시간이 지나도 서핑을 즐긴다고 하고요. 추울 때도 서핑을 즐기는 제대로 된 진짜 서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왜 저렇게 잘 타나 했더니 저 뒤에 있는 주인이 서핑 강사랍니다. 역시 3년이면 서핑도 하네요. 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